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측은 뭐라고 비판했는지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그렇고 과연 이재명 후보 얘기대로 5년 전 커피 원가가 과연 120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선판에 커피 가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 유세 중에 이 계곡 상인들의 어떤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경험을 얘기하며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도 나와 있는데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D-15.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D-15.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노란봉투법 당연하다. 김문수 후보 52시간 예외 둬야 한다.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참여를 했죠. 그리고 권영국 후보도 참여를 했습니다.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설전을 주고받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31시간 동아일보 12면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광주 유해물질 고통, 석탄보다 더 많이 뿜는다. 생고무등을 태우고 31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도심 전체에 유독가스와 분진 등이 터져서 추가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3년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핵가진 북한, 전차 미사일 신기술도 장착하고 있다.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 한번 보시면 전투기에서 상대 전투기를 맞추는 이른바 공대공 미사일, 우리는 개발 초기인데 북한이 이걸 개발해서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공격기 북한판 리퍼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3년 뒤에 전력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이 조금씩 뭔가를 앞서가는 듯한 느낌, 이거 위험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6%, 한국경제 17면 기사입니다. 중국 부양책, CATL, 홍콩 증시 입성, 중학 개미는 웃는다. 홍콩 중국 증시가 뜨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특히 홍콩 증시가 올해 16.4% 급등했습니다. 이쯤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오늘 신선한 원두로 추출을 해서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이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커피를 4,000원가량 주고 구매를 했는데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니 마진이 그렇게나 돼? 폭리를 취한 거 아니야? 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자 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답니다. 이 커피 원가가 120원이 될 수 없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커피 원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 경제 성장률 0% 반격. 자, 일단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논란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계곡에서 이제 불법 영업하는 상인들을 단속하던 경험을 얘기하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를 발언한 겁니다. 땀 뻘뻘 흘리며 1시간 닭을 구워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5만 원에 팔던 이 닭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다. 라고 말을 했다. 라는 발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밖에 안 남는 닭 팔지 말고 원가가 120원이는 커피를 팔아라.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닭보다 커피가 마진이 좋다라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대목이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줬더니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시면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 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왜곡 조작을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마진이 더 크다, 커피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커피 원가가 이 정도니까 시설을 잘 갖춰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커피 카페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세 때와 지금의 표현이 미묘하게 바뀐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당시에는 커피 원가라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TV 토론에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커피의 원재료값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래의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은 뭐라고 했는지 전체 맥락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칭찬받은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내가.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전체 맥락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비판입니다. 몇 년 전 기준이라고 하지만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벌 수 있고 커피 원가는 120원이랍니다. 어렵게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지점과 이재명 후보 측 해명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규택 의원님, 기자, 검사, 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예.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원가 이 말에 대해서 원가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원가와 원재료값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는 또 원재료값이라고 또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당연히 가장 큰 게 인건비
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커피값의 상당한 부분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했던 맥락을 보면 닭죽을 팔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남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조금만한 원가를 들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그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듣기에는 그분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로 당연히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TV 토론회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맥락을 다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또 상대방 문제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본인의 말에 대해서 맥락을 잘라서 말한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875원 대파 한당 값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민주당에서 그것 가지고 엄청 공격을 했었죠. 근데 지금 120원 발언은 그때보다는 사실 그렇게 뭐 비판하는 것이 맥락을 자르고 하는 비판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드네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하루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네네. 커피 원가 120원. 닭 팔지 말고 커피 팔아라. 라는 이 대표 발언 때문에 이 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꽤 나오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영업자 커피 파시는 분 뭐 이렇게 카페 주인들이 반발할 게 아니고요. 제일 뜨끔해야 될 사람은 옆에 곽규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원가가 안 듭니다. 변호사들 드는 건요 종이값밖에 안 들어요. 제가 일할 때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쭈루룩 다 써내면 그거 내가지고 그걸로 소장 쓰고 준비서면 쓰고 답변서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변호사는 아예 커피만큼도 안 들고요. 그냥 종이만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가지고 그 큰 김앤장 같은 데는 몇 억씩도 받고 심지어 김만배 씨는 뭐 100억씩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옛날부터 변호사들은요 그 날강도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앵커는 저런 그 아메리카노를 드셨지만 저는 대기실에서 봉지 커피 마셨거든요. 그 봉지 커피가 원가가 얼마냐 원가는 모르겠고 봉지 커피 하나의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걸 n분의 1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지 커피도 170원인데 카페의 커피가 원가가 120원인가? 제가 좀 이상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이 아니고 그거는 2019년도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2019년도에 커피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무슨 유명한 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싸도 뭐 5,500원, 6,000원, 그다음에 싼 데 가면 2, 3,000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19년에 커피값이 8,000원에서 10,000원이나 했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지난주에 뭐 그 시내에 있는 그 호텔 커피숍에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만에 진짜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봤는데 호텔 그게 커피는 비싸잖아요. 19,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놈의 호텔은 쉽게 말하면 100배 장사를 갖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요. 백종원 씨가 생각났어요. 백종원 씨 이런저런 막 짤이 막 돌아다니던데 예. 제가 딱 보니까 가장 놀랐던 게 백종원 씨가 한 근이 몇 그램인지 모르더라고요. 한 근이 500g이 한 근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는 백종원 씨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 사업도 잘하면서 요리도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근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거 그때부터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원가 통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낮아지면은 비행기 값도 똑같은 노선인데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 가지고 뭐 몇 배 차이가 나는 그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 양복 같은 거요. 원단만 있으면 그냥 원단 가격 뭐 10만 원이면 이 양복이 뚝딱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저 정도인가? 저는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제가 그냥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이 얘기를 대선국면에 끌고 와서 이 논란으로 지금 확대시킨다고? 그리고 그 전개된 논리 구조를 보면 저는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2019년에 이 표현된 거, 그 원두 가격 원가 그때 보면 그 당시 언론 기사 보면 브라질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서 원두 원가가 낮아졌어요. 굉장히 그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제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 120원 정도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대충. 그때 그 계곡 그 정비 사업 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 맥락에 악덕이 어디 있고 폭리가 어디 있죠? 이 닭죽 팔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계곡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 하면서 그 예시로 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 120원에 원가라는 말을 썼든 안 썼든 그러니까 커피업자들이 이만큼 폭리취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닭죽 사업 접고 커피 팔아서 돈 많이 버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맥락상 저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2019년을 2025년으로 끌고 오고 120원의 문제를 인건비나 뭐 이 원가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후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로써 다 설명이 됐고 논란이 끝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폭리와 마진은 전혀 논점 이탈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논란이 확대되는 계기를 보면요. 최초 거의 초기에 어떤 이 SNS 상에서 이 글이 올라와요. 근데 딱 이 프레임으로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120원 잡고 120원 폭리 그럼 커피업자 내 옆에 나도 커피 장사하는데 다 붕괴한다. 이게 갑자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제 이 국민의힘 이 선대위에서 대변인 논평으로 나가고요.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원래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커피 가격조차 모르고 커피 업자들을 악덕 폭리나 취하는 사람들로 취급했다. 이 내용만 지금 남기는 논란으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발언 맥락을 보세요. 그거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논리인가요? 저는 지금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논란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경제관념도 없고 커피 매장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폭리업자로 몰아붙였고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의 계곡 정비 사업이 하나의 행정의 어떤 훌륭한 성과로 남았던 기억을 더 오히려 환기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 계속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여파입니다. 왜 고발하겠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발언, 커피로 생계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 민주당은 비싸게 판다라는 말한 적 없다. 낙선 목적의 비방이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글에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만 보면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이제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뭐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걸로 읽히게 글을 썼는데, 일단 그 발언의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 발언의 맥락 자체도 자영업자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원두를 뭐 파는 사람들 혹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불법 계곡을 정비하면서 이 시설물을 정비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것처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은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넣어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것처럼 읽히게 쓴 것, 그리고 마치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쓴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진우 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단인데 입장문이 냈어요. 이 후보의 발언,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
상처받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한다.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 지금 양쪽의 의견들 해석이 지금 정반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는 뜻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거냐? 라며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듯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고발하겠다라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평가 같은 걸 한 거죠.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자체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10,000원 하고 하면서 파는 커피가 원가는 120원이더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커피를 팔면은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비싸게 커피를 그러면 판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것인지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민주당의 고발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대선 때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에 대해서 아예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그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아예 날 수 없도록 면소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중이거든요. 아, 허위사실 공표죄 참 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놓고 상대방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평가한 걸 가지고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돼. 이렇게 또 고발을 바로 하는 것.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 취지는 분명히 커피 비싸게 팔아서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발은 정말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곡과 조작. 정익주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이제 허위사실로 대법원에서 유죄치지로 파기환송된 발언 중에 김문기 씨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조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이제 그 곽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 1에 대해서는 250조 1항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허위 사실의 예시로 뭐 경력, 뭐 재산, 뭐 출생지 이런 것도 있지만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만 싹 뽑아가지고 이걸 그 허위 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니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그 행위가 핀셋처럼 이렇게 싹 뽑아내면은 이재명 후보 대선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범죄 구속 요건에서 행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저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누구는 면소 처분하고 누구는 기소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치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뭐 120원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들은 아예 내가 좀 말 실수했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 키웠는가? 윤석열 대통령도요 간단히 사과했으면 끝났을 문제 가지고 키워지고 해가지고 결국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이 두 분의 의견인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개정하는 것은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는 구체적인 이 양태가 정해져 있다. 신분, 경력, 그중에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빼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 건은 2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2항에는 이렇게 신분, 경력 등의 어떤 특정한 양태를 열거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 등 뭐 이런 걸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항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항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낙선 목적의 의도가 가지고 비싸게 판다라고 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그 이미 어제부터 상당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의 원문을 분명히 찾아보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싸게 판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결시켜서 이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업주로 몰아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류의 발언은 250조 2항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1항의 개정 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비슷한 설명을 당의 이건태 대변인이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원두값도 굉장히 올랐을 뿐더러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 10,000원에 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나 지금이나 진짜 경제관념 너무 엉터리더라.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입니다. 급기야 이 법률 고발까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 아니냐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앞서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라는 요 장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요 장면을 두고도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두고도 이른바 이율배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박수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무분별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만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꾸 뭐 소상공인들 눈물 혹은 자영업자들 폭리 취한다 이렇게 비방한 거냐 혹은 이재명 후보가 뭐 경제관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2011년 뭐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뭐 커피 전문
전문점들이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뭐 30배 가량 높게 팔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123원 정도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값이 123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두 가격에 대해서 발언한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원두값이 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쳤던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계곡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 산업의 활로를 찾아주는,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과정, 설득의 과정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원두값 120원 발언을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잦은 탈당, 이것을 두고 결국에는 끝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절연할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공격의 화살을 돌려서 이른바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원래는 1,700원인데 저희가 875원으로 할인하고 있다라고 농협 관계자가 얘기하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후보들마다 유세 때마다 대파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세가 바뀐 듯한 느낌이군요. 당시 그 발언 들어보시죠.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재래시장까지 정부 특보 제도로 적용하고. 재래시장으로? 예. 그리고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이곳에서만 875원에 살 수 있고 다른 곳에는 더 비싸냐,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도 모른다라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꼭 이 정반대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원가가 정말 120원이 맞는지 카페 사장님을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머신으로 내렸을 때 한 잔에 원두값만 해서 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커피 한 잔 원가가 사장님 그 카페에서는 얼마입니까? 대략. 원가 인건비하고 했을 때 한 200-300원 나와요. 원두에 컵에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그렇죠. 주변 그 카페 사장님들 반응은 좀 어떨까요? 종사자들은 지나가다가 웃기는 소리 했다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뭐 소상공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이재명 후보 해명은 그러니까 5년 전 2019년에는 원가가 120원이었다라는 그 해명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장 싼 원두를 쓰더라도 120원이 원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상암동에서 한 10여 년째 그 카페를 운영해 오던 카페 사장님을 한번 통화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120원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한 카페 사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페 사장님까지 오전에 취재를 했어요, 제가. 글쎄요, 뭐 선거 기간이고 하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뒤 맥락 다 잘라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한 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자제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이야기는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그 커피가 제대로 가격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그 말만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한 것마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인건비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 그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고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못하고 커피값이 3,000원, 4,000원 할 수 있던 게 1,000원 이상씩 더 올라가고 그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라도 나서서 좀 해결해달라 이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갖다 하시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화가 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때 민주당이 대파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커피를 들지 않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 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대파를 흔들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120원 라벨 붙여 들고 다니며 선거운동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민 쪽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논란의 발언과 묶어가지고 이제 유사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경강부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감각 떨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연출된 그런 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대해서 실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해보자. 이제 우리가 다시 반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책임지겠다라는 자세 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성찰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붙여서 120원 붙여서 얼마나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시민들이 그거 보셨을 때는 정말 놀고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원 붙이고 한번 선거운동 해보셔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는 오히려 검증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민 전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호텔 노쇼 경제효과 발언도 논란인데 이준석 후보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호텔 노쇼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 원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이래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통닭 가게 주인도 요즘 10만 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배고픈데 빵이나 사 먹자. 이래 빵을 잔뜩 샀어요. 빵 가게 주인이 전에 호텔에 가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자, 이준석 후보가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저도 근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걸 단순하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른바 이 승수 효과와 관련된 표현이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해명입니다만 이준석 후보 측은 결국에는 이 노쇼를 한 자영업자, 노쇼를 당한 자영업자 10만 원 입금되지 않으면 이 호텔 주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통닭을 사 먹지도 외상값을 갚지도 돈이 돌지도 않을 거다라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른바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전 국민 이 현금 지원 등과 관련된 어떤 찬반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어떤 대목인데요. 논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 의원님.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런 예를 도대체 어디서 보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걸 이제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갖다 붙여가지고 굳이 이준석 후보는 그걸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예시입니다, 사실. 한 국가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외딴 동네에 뭐 호텔 운운하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저렇게 경제를 보는 시각,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뭔가 속은 기분이 드는 그런 말들을 이재명 후보가 잘해요. 근데 저런 예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퍼주기 정책 그것이 왜 경제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 예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경제학적으로 뭐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나 할 필요가 없고요. 저 이야기와 국가 경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예,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저께도 TV 토론을 보는데 다른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왜 이렇게 왜곡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한 그 예시를 보고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해도 되고 상대방이 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이 내로남불이죠. 네. 예. 곽대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입니까? 저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경제 순환의 어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역화폐라든가 이 그 팬데믹 시기나 이때 기본소득,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죠. 실제 경제가 소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도 붕괴되고 실제 그 결과가 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감으로써 이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지만 분명히 당시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한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때 저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경제학적으로 맞냐 떨어지냐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원래 국가의 재정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팬데믹 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국가재정 막 투여합니다. 그때 그 채무 늘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효과를 가장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저런 거예요. 그때 당시 국가 채무는 늘지만 국민들에게 그 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물론 국가가 떠안죠. 결국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떠안긴 하지만 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설명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그게 케인즈식 승수학 효과냐 아니면 경제학적으로 맞느냐 경제관념이 없느냐 그러면 뭐 학자들 데려다 놓고 토론을 하지 정치인들이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저렇게까지 해석하고 저게 마치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념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서 호텔에 노쇼를 해도 그 호텔이 있는 지역에 돈이 도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곽주택 의원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비판의 의견을 냈고 조기현 변호사님은 진짜 그렇게 돈이 돈다라고 반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영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돌죠. 돈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호텔에다가 10만 원 예약했다는 거예요. 아직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돈 들어왔어도 나중에 취소하면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숙박해서 돈 10만 원이 내 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를 고치고 가구를 고친 사람이 치킨을 사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 침대를 고치려고 했던 그 호텔 주인은요. 제 생각에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는 뭐가 있냐면 경제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염성이 있냐면 불안의 전염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러다가 호텔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구 회사도 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킨집도 망하고요. 다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뭐 미국에서도 러스트벨트가 다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120원 발언은
그냥 실수이고 원가하고 원재료 개념을 조금 잘 모르셨구나 아니면 좀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이른바 호텔 경제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소주성의 이재명 버전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외상으로 뭐 소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상으로 소 잡아먹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기본소득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몇십 조씩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았지만 그게 그냥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몇십 조 그냥 도와준 겁니까? 중국에서 도와준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저도 조금씩 갚아야 되고요.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될 그러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진짜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고 하면 저 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그 확실하게 반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아직도 또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4년 연임, 임기 단축, 개헌으로 판 바뀌나. 자, 어제 두 후보 모두 다 개헌 얘기를 꺼내 들었고요. TV토론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이 쉐쉐 발언을 이준석 후보 등이 문제 삼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반박도 나와 있고요. 토론의 한 장면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에 쉐시하면 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 외교안보 인식이 문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나를 친중으로 자꾸 몰려하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의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쉐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지요. 한미일 안보 협력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그냥 쎄쎄하면 될 일이다. 이게 무슨 틀린 말이냐라는 재반박 발언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대목이 좀 문제였던 건데요. 시에 곽태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인으로서 말을 재밌게 하는 거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과의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지금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우리가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니까 중국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한한령을 내리고 과거의 조통 관계가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먼저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과거보다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찝쩍거린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중국과의 관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게 우리 안보와 경제와 어떻게 향후의 문제를 풀어갈지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을 무슨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까? 여기서도 쉐쉐, 저기서도 쉐쉐, 다 잘 지내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성남시장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나라를 이끌어갈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우리의 지금 안보 상황,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가 우리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향후 대비를 밝혀야지 저런 말장난 같은 가벼움으로는 대통령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 양안 문제를 그럼 저 이상으로 어떻게 쉽게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나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일 협력 체계의 중요성 다 얘기하시잖아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펼치되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경제 문제도 있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실용적,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 얘기를 할 때 양안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 관계를 높이고 그래서 더 이 전체적인 안보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로 2015년 9월 국민의힘의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서 잃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 군사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부담스러워서 안 갔던 열병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 전체적으로 이 동북아에서의 어떤 외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 양안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대만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대만의 같은 입장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적 적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그게 지금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또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제대로 푸는 건가요? 그 얘기를 저렇게 쉽게 설명한 것을 가지고 마치 친중, 반미, 그 이재명은 안 된다. 이 논리로 연결시키는 게 저는 이 내용 역시 계속 셰시의 어떤 이미지만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력이나 외교적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대미 통상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거 안 해준 거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안 해줬어요. 잠깐만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더 잘하시고 너무 무책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는 지점, 박성민 최고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어떤 통상 협상을 어떤 본인의 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지정했던 우선 협상국들조차도 사실은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신중하게 미국의 이 입장을 관찰하고 그리고 최대한 어떤 빠른 협상, 졸속 협상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출마설이 나올 때 굉장히 통상 협상이 좀 서둘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그런 멘트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졸속 협상을 이뤄내고 결국에 그것을 치적 삼아서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국익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지적과 비판을 동시에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문수 후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뭐 방위비 문제가 언급이 된다던가 아니면 미국 우선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혹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 보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내려보내고 교체를 하고 한덕수 후보를 본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 뭐 탄핵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탄핵으로 말을 피해갔지만 결국에 저 문제 지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과연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면서 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일을 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적을 한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두 후보 모두 다 개헌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본인의 임기는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과 맞추겠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기 집권 여지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된다. 푸틴의 그림자, 꼼수 개헌안이다 등등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자,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연임이냐 중임이냐 요 좀 차이, 표현적 차이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임기를 3년만 하겠다라고 밝힌 지점이고 계속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개헌을 하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안 된다. 당선되더라도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라는 지금 부가적인 설명을 한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임기 5년만 딱 하도록 5년 단임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치밀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87년에 5년 단임으로 한 거는
굉장히 그 이유가 심플했어요. 군부 독재를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그 이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18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만 딱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부칙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헌법 개정돼가지고 대통령의 그 임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을 개정한 그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기 연장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한다라고 하면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헌한다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랑 똑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임기 5년 다 마친 다음에 개헌할 수도 있고 김문수 후보는 극단적으로 내년에 개헌할 수도 있고 3년 뒤에 그 총선 때 맞춰가지고 개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처럼 나도 개헌할 건데 난 대통령 임기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아니면 5년 마치고 그때 가서 개헌하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만약에 이제 개헌하면서 뭐 부칙이 뭐 있으나마나 한 거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 87년 했던 부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될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8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국민의힘 쪽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대권 소식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사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핫쌈입니다. 첫 번째 핫쌈은요.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일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 20대 이 양모 씨,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인 걸로 알려지고 있죠. 공갈 혐의, 그리고 이 양모 씨의 연인 관계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 40대 남성 용모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구속된 협박 피의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흥민 선수 측에게 호텔 말씀 없으십니까? 진행할게요. 합의 인정하십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이 됐다라는 법조계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 20대 여성과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손흥민 선수 측 표현에 따르자면 좋은 감정으로 교제했던 것은 사실. 그런데 작년 6월에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그걸 빌미로 3억 원을 받아갔다. 이건 역시 팩트. 다만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쓴 걸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해당 여성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해당 여성이 임신을 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은 여성의 것이 맞다라는 것까지는 현재 수사로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검사 출신의 곽동님 나와 계신데 이 공갈 혐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이른바 공갈을 쳐서 금전을 뜯어내려 했거나 뜯어낸 것 혹은 협박한 것, 이게 지금 성립하려면 일단은 지금 구속은 됐지만 정말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갈죄에 있어가지고 그 전제 사실, 공갈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허위 사실이면 뭐 사기죄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공갈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의 어떤 명예나 또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내용의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가면 그냥 공갈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협박을 해서 뭔가 명예를 빌미로 그렇죠. 돈을 뜯어내면 공갈이다. 예. 그러니까 오. 저 뭐 임신했던 사실, 또 임신 중절 수술을 했던 사실,
그리고 태아의 친부가 누구냐 이런 것이 뭐 저 여성의 주장대로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로 해서 사실 본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런 문제로 돈을 요구했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일부 금전까지 받아갔는데도 또 지금 말씀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차 공판에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그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경 자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 도중에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곽태규 의원님, 우리가 흔히 아유 공갈 치지 마, 공갈 협박하지 마 할 때 저희들이 쓸 때는 그냥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뭔가를 얘기하거나 협박할 때 공갈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명예 등을 빌미로 뭔가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면 사기죄까지 됐겠죠. 그러면 공갈의 사기죄까지 된다. 그러면 지금 경찰 수사로 자 해당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 기법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친부가 누구냐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명예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수사나 보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병원 기록을 검토했는데 지난해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라는 채널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친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만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협박이 두려워 돈을 건넸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님,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다라고 손 선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건넨 것 두고도 뭐 일부에서는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월드 클래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분위기나 평판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두렵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죠? 굉장히 좀 세계적인 지위를 가진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한 유명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리스크다. 왜냐하면 사실 사실 공방을 벌이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하는 이 과정 자체도 그 과정 중에 이미 어떤 대중의 평가가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협박을 당했지만 뭐 돈을 건네고 좀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재차 어떤 돈이 요구가 되고 혹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유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고 상대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또 동시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한 어떤 좀 불편한 시선들 사실 이런 것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명인의 유명세 때문에 어떤 부당한 협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굉장히 좀 큰 죄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예, 이 사생활을 빌미로 뭔가를 폭로하려고 협박을 하는 행위,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사건은 한 경찰관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경찰 아빠가 어린 아들을 안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CCTV 영상 저희들이 입수했는데 함께 보시죠. 충북 청주의 한 대형마트, 한 남성이 아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쩍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마트를 나와서 육교에서도 아이를 안고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곧이어 흰 점퍼를 입은 사람과 길을 되돌아옵니다. 사실
이 남성은 경찰관 아빠입니다. 휴무인데요.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를 발견해서 검거에 나선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도 함께 보시죠. 전 처음에 아이가 좀 급한가. 아니 저도 아이가 아빠, 배 아파 이러면 저렇게 안고 뛰거든요. 근데 육교 가는 거 보고 아니 화장실이 마트에 있는데 했는데 경찰관 아빠였습니다. 장난감을 사기 위해 다정하게 우리 홍석은 경사가 아들과 함께 마트를 방문했는데 이 형사의 눈에 절도 용의자가 하필 딱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자 아들과 둘이 갔으니 어떡합니까? 아들 안고서 뛴 거죠. 그냥 뛰어도 힘든데 아들 안고 뜁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생필품 절도범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44만 원 상당의 절도범입니다. 자, 멋진 경찰이자 멋진 아빠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겠다. 아이가 평생 기억할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아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애 안고 저렇게 못 뛰고요. 아니 예전에 지금 아이들 다 커서 그렇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도 날렵하지 않았습니까? 저 옛날에도 저랬거든요.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지금과 비슷했고요. 그랬군요. 한결같네요. 근데 어떻게 애를 안고 뛰어가가지고 그 절도범을 잡을 수가 있나? 전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그 다음에 절도범 검거할 때 애도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애는요, 예. 뭐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도 됐지만 좀 커가지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절도범이 무슨 나쁜 생각했으면 좀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 경찰이 굉장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기 용의자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눈썰미네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에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서 가해자들이 병원에서 춤판을 벌여서 논란입니다. 택시기사를 사망하게 낸 사고를 낸 가해자들 급기야 10대 여성들인데 병원에서 복대를 두른 채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10대와 2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건너편에서 달라오던 택시를 덮쳐서 한 가정의 가장인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들이 이른바 춤 챌린지 영상을 올린 겁니다. 사망한 택시기사 딸은요. 한순간 행복한 가정이 파탄나고 억울하고 힘들다. 사람이 죽었는데 영상 찍으며 놀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SNS에 영상도 올렸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SNS로 이제 공문화를 시키려고 올리게 되다가 가해자 측근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가해자들이 SNS에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대체 왜 이런 애들한테 죽음을 당했는지 어이가 없고 법이 약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10대 애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진짜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이 10대 여성들인데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요? 동승자였고.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곽규택 의원님이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산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곽규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기 지금 춤추고 뭐 이렇게 SNS에 올린 저 여성들이 만약에 그냥 동승자였던 것에 불과하다면 뭐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어린 나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결과의 중대성을 잘 모르는 것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군요.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표현을 전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대선 소식입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백의종군하겠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 반응도 있습니다. 김 후보의 탄핵에 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유기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는요. 뜻받들어 더 단합과 혁신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시동.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도 탈당을 했고 한동훈 후보도 직접 등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 지원 시동에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 강원 원주중앙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대구 소문시장, 부산 광안리 남천 해변공원. 적극적으로 지금 곽택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등지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할 것인데요. 네네. 김문수 후보와는 별도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당과의 관계 절연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가 뭐 정리된 측면도 있고 또 시기상으로 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원이 참 당으로서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그런 것들이 조건은 아니었지만 뭐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본인이 또 경선 마지막까지 상대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곽택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한다는 소식에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결집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을 때 컨벤션 효과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오히려 국민의힘 주자들의 합산보다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내에서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잘 결집되지 않았던 이른바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율 결집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예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거치면서 후보가 됐을 때 바로 컨벤션 효과가 약했던 것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그 과정에서의 잡음 큰 진통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딛고 이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가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힘을 실어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서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 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개 유세를 할 생각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제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유세 합류 어떻게 보십니까? 유세 합류를 안 할 수는 없다고는 봤습니다. 근데 스스로 제약을 걸어놨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을 선행해야만이 합류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저는 예상하기로 선거 막판에 나올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당의 마지막 경선까지 참여한 후보고 전 당대표를 지낸 후보로서 대선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가 남으면 이후에 생각하는 정치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돕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나와긴 나와야 되는데 좀 후반이 될 거라고 봤는데 조금 좀 당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유세에서도 과연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유세로 갈 것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뭐를 내세우고 본인을 앞세우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볼 때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스테로스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 실제 유세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오긴 나오셔도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최근 안철수 의원이 과자 먹방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이 대목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 라방하는 거 관련해서 뭐 새우깡 먹고 과자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백하건대 저도 사실 억지로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요. 제가 뭐 새우깡 먹으면서 할 수도 있죠. 가볍게 하는 그런 컨텐츠니까. 새우깡은요, 제가 억지로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술이나 뭐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 과자 같은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홍준표 전 후보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하와이 특사단을 급파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특사단, 유상범 의원 등이 특사단으로 합니다. 그 홍준표 대선 캠프 출신이었던 이성배 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함께 하와이에 갑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나도 간다 하와이. 군요. 설득이 돼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 김대식 의원의 이야기 있는데 자, 보수파가 결집해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홍준표 전 시장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저 옛날 친구란 영화 생각이 났는데 왜 하와이 가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하와이 가신 분 뭐 굳이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 저 지금 뭐 하와이 가시는 분들 진짜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야 이재명 후보한테 근접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럴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와이를 가게 만들었으니 하와이 가 계신 홍준표 후보나 하와이 가게 만든 그런 국민의힘이나 참 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동훈 후보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삼권 분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정치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셨어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박성민 최고님, 뭐 세간에는 뭐 나중에 이재명 캠프나 혹은 그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뭘 한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미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바가 있고요. 사실무근이다. 네, 라는 공식적 입장. 네,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그냥 이제 두 분이 통화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생긴 일종의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선거 승리에 집중할 때고 홍준표 전 시장을 달래러 특사단을 간다라고 해도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경선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의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논란의 이 지규현 판사가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군요. 접대받은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가짜 공방도 일 것 같습니다. 차지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새로워진 세트에서 최고의 전문가 선보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